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달부터 저희가 지금 쭉 전체 강의 일정을 따라서 시험 때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큰 계획은 쌤들 지금 교재 말고 추가로 받으신 자료가 한 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랑 진행 일정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연간 계획서가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듣고 계신 이 반이 1, 2월 교육학 논술 기초와 이론반,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거 같은 반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분이 조금씩은 됩니다. 저희가 1, 2월과 3, 4월은 기본적으로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학 논술 지금 그 작년 문제 14학년도 문제죠, 그죠? 13년도에 봤던 14학년도 문제와 그 다음에 13학년도 5월달에 있었던 저희 그 특수교사 추가 시험 문제, 요 정도, 그 다음에 예시 문제 나온 거, 그 정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상풀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출제의 주체가 또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문제 후반에 그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 이론 준비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뭐 몇 년 이상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교육학 지식이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 저희가 잡고 가는 것이 공부의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쭉 이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그렇죠. 혹시 그렇죠? 없죠, 아직은. 오늘 1차 지금 발표일이잖아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오늘 1차 발표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전에 시험 보셨던 쌤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을 거고, 준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아마 계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대부분 그런 선생님들이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1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많고, 시작할 때 느끼는 할 게 많다, 책이 두껍다라는 느낌이랑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진짜 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건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고 그냥 두꺼운 것 같아, 예전에 공부를 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용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차피 시험을 준비하는, 그래서 합격을 해야 하는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최대한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 2, 3, 4 같은 경우에 글쓰기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연습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후반부에 가서더라도 저희가 지금 작년반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반이 운영되는 방식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1, 2, 3, 4는 이론을 준비를 하고 5월 달부터 문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 2, 3, 4가 1, 2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교육학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 4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1, 2월과 3, 4월이 많이 유사합니다. 어차피 같은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같은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걸 좀 더 심화해서 추가 자료를 더 많이 보는 형식으로,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2월 3, 4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문제 들어가게 돼요. 문제 들어가게 되는데 5월 반부터 문제는 5월, 5, 6월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 형식 자체는 그 영역별로, 교육학 영역별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조금 연습을 하는 형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 문제 나왔던 형식을 보게 되면 되게 억지로, 문제 다 보셨죠? 그다음에 풀이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되게 억지로 냈어요. 억지로 여러 영역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좀 많이 내려고 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여러 영역들을 섞어서 좀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7, 8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부터 준비를 하고, 근데 9, 10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고, 올해도 아마 그 작년처럼 시험 일정 자체는 뒤로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초 혹은 11월 말쯤에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채점을 해보고 11월 말 정도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11월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험 일정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약간 가변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9, 10, 10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쳐요.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9, 10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문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3개씩 썼어요. 네. 어떤 날은 현장에서 2개씩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기계처럼 나는 논술 쓰는 기계다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죠 뭐 기계처럼 탁탁탁 써서 내는 그런 연습까지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올해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긴 하지만 9, 10, 11월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첨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첨삭은 지금 보면 그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몇 번 보느냐에 따라서 첨삭 횟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첨삭을 2회로 잡고 있어요. 내일 시험을 하나 볼 거예요. 시작할 때 하나 봐야 돼요. 되게 궁금하죠, 스스로.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쓰면 어떻게 쓸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못 쓰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뭔가 이렇게 연합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 한번 저희가 1차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평가의 개념으로 내일 저희가 모의고사를 한번 볼 겁니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그 첨삭분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1, 2월반 같은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9, 10월반부터 1대1 첨삭을 했거든요. 첨삭은 다 해드려요. 첨삭은 다 해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해드렸었는데 9, 10월반부터는 1대1로 이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서 수업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월, 화, 아마 지금 저희 상황에서 보자면 저희가 화요일마다 특강이 있어요. 오후에 특강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 보자면 저희가 월요일 날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죽어도 1대1 면담이 싫다.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하시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따로 얘기를 합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첨삭을 하더라도 또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또 막 첨삭할 때 너무 세게 하면 또 서로 막 마음 상하고 그죠? 막 기분 나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회 정도 이번 강의에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3, 4월도 2회고 5, 6월부터는 좀 늘어나요. 늘어나서 4번. 4번이면요 되게 금방 돌아옵니다. 2주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방 돌아오고 9월부터는 이제 매주. 문제 자체는 많이 푸는데 9월 같은 경우에 문제는 계속 푸는데 거기에 대한 1대1 개별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그 플로우를 타고 가보시면 초반에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다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에 두고 실전 문제들, 그래서 현장에서 응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교육학 공부는 그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해야 될 내용들은 좀 많아요. 사실 해야 될 내용들은 많고, 그러니까 제일 회의가 드는 게 그거죠. 공부하실 때 가장 회의가 드는 게 전공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전공도 해야 될 게 많고, 그 시간은 준비해야 될 시간 한정돼 있고,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 그러는데, 교육학이 한 문제 나온다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근데 해도 뭔가 티도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는데 보면 되게 뻔하게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뭘 하려 그러면 또 그게 그거 같고 가물가물하고 해서 참 이게 그 보람을 찾기가 힘들어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 하세요. 사실 이게 그렇게 재미없는 교과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다 쌤들 다 전공이 더 재밌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공을 다 좋아하시겠지만 교육학도 또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교육학 문제 자체가 교육학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고 전공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이 활용돼서 평가라든지 뭐 심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전공 시간에 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도움이 되고 2차 볼 때도 저희가 어차피 면접에서 다 이야기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재밌게 동기를 가지시고 하세요. 이게 저희가 어차피 뭐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막 너무 재밌다. 막 이걸 막 맨날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안 드는 게 사실이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요. 재밌어요. 저희는 재밌게 할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믿어주세요. 세뇌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 강의 올 이번 달 1, 2월 강의에 대한 강의 계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 보시면 그래서 쭉 각 그 일자별로 저희가 무엇을 할지 간단히 나와 있어요. 무슨 항상 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강 잘 하지 않습니다. 보강 잘 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다 끝내요.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보강을 하면 저는 편하죠. 수업을 하기는 저는 편한데 쌤들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보강 없이 안에 끝내도록 정리를 하니까 이 일정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약간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설 연휴 있잖아요. 설 연휴 저희는 걸려 있지는 않은데 그 대체 휴무제 때문에 대체 휴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설 연휴가 주말 하루가 껴 있잖아요. 일요일 하루가 금 토일이던가 아마 그래서 학원이 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저희는 작년에도 그 설 연휴 수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했을 때 저희만 수업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아무도 학원에서 다 수업하신다 그래서 수업했는데 나와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수업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때는 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빨간 날은 아니니까. 그래서 쭉 요대로 총 8주 16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저희가 첨삭 모의고사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 보시면 마지막 전주죠. 마지막 전주인 이유는 왠지 아시겠죠? 마지막 주에 하면 저희가 첨삭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전주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번 보고 끝날 때쯤 근데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문제를 다루기는 다뤄요. 다루긴 하는데 첨삭을 해서 내가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끝날 때쯤 내가 지금 2달 정도 공부하면서 내용과 그다음에 형식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 사항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지금 저희 교재가 보시면 이거는 이론서예요. 기본 이론 수험서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교재 같은 경우에 쌤들마다 수업하시는 쌤들마다 조금씩 형식이 많이 다르긴 해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주제 중심으로 해서 딱 짜놓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걸 뭐 선호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기본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체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기본 수험서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더라도 참고를 해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다 자료를 만들면 좋은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다 개인적으로 만드실 거예요. 아마 공부하시면서 만드시긴 만드시되 그걸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교재는 한 권이 있어야 공부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지금 5, 6월 반부터는 교재 자체가 바뀌어서 문제 중심으로 문제 있고 풀이 있고 설명 있고 그다음에 예시 개요, 그다음에 예시 답안 이런 식으로 뭐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흔히 보는 그 논술 자료로 나가긴 하는데 그 전에 준비를 할 부분은 기본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초반에 잡고 그걸 가지고 가는 형식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보시면 강의 안내한다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전체 강의 그다음에 교육학 논술의 기본적인 안내, 글쓰기의 기초, 교육의 이해 첫 번째 파트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그래서 대략적인 소개는 끝났고요. 요 뒤에 보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맞춤법을 먼저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맞춤법을 먼저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간단히 펴보세요. 논술 쓰기 노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 수업에서 했으면 하는 거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논술 쓰기 노트 만들기.
역시 또 준비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초기부터 1, 2월 반부터 해서 바로 논술 문제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초반에 글을 막 그 전체 형식을 갖춰서 한두 번 써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계속해서 쓰는 건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수험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 몇 년 뭐 내가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전공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완결된 형식의 글을 여러 번 쓰는 거는 오히려 그 시간을 쓸 뿐이지 크게 내 진짜 실제 실력을 증진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글쓰기 정리는 필요해요. 근데 이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쌤들 아마 지금 계획 1, 2월 달에는 되게 의욕이 넘치잖아요. 지금 제일 의욕이 넘치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1장 교육의 이해 파트만 그래서 교육의 개념 해서 그 부분만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봐서 그건 다 기억하던데 막 넘어가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막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보통 그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많으실 때 지금 전체 계획을 쭉 짜셔야 됩니다. 짜실 때 교육학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전공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게 없고요. 교육학은 일주일에 최소 이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나요? 이틀? 저희 월화 수업 하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잡으면 일, 월, 화. 이 정도로 잡을 수 일요일은 쉬셔야 되니까 그 막 하루 종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전날 저녁에 어차피 그때 되게 우울하잖아요. 일요일 저녁이 되면 막 그때부터 그죠 막 그 일요일이 끝나가는 그 예능 프로들을 보면서 밥 먹으면서 괜히 우울해지고 막 TV는 되게 즐거운데 나는 왜 자꾸 우울해지나 그래서 막 그 뭐지 개그 콘서트 끝나는 음악 들으면 되게 슬퍼지고 막 내일 월요일이구나 이러면서 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 시점에 공부를 하세요. 그런 시점에 많이 말고 한 2시간? 두세 시간 정도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많이 초반부터 막 너무 많이 그 교육학에 다 투자하세요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수업 잘 따라가시고요. 수업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사실 월화 오전 되게 졸려요. 근데 수목금 오전도 졸리고요. 월화 오후도 졸리고요. 공부해보면 겨울은 추워서 졸리고요. 봄은 따뜻해져서 졸리고요. 여름은 더워서 공부 못하겠고 가을은 날씨가 좋아서 공부가 안 되고 다 항상 안 돼요. 다 항상 안 되고 항상 졸리고 공부가 안 되는 요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차피 다 피곤한 건 똑같고 공부하기 싫은 건 똑같으니까 그 수업 시간에 최대한 그 가급적이면 졸지 마시고 뭐 복습해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정리해야지 안 해요. 그죠? 지금도 안 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수업 시간에 최대한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예습 복습 중에 뭐가 중요하냐? 저는 복습이 중요해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 중요해요. 저희가 막 대단한 학문을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선 예습이 중요하고 내 생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저희가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면 논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 진짜 되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교육학에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들을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채점하기 편하게 써내느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요일 날은 조금만 공부하시라고 하신 거 한 이야기를 했던 건 그거는 진짜 간단한 예습할 때는 이제 2-3시간 정도만 투입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때 쓰기 연습하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될 쓰기 연습하셔도 돼요. 그래서 월화 중심으로 하세요. 쌤들 아마 한동안은 지금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저희는 9시 반이니까 조금 더 늦긴 하지만 대부분 요새는 9시 반부터 많이 하시죠.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을 하면 한동안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죠? 피로하시고 막 졸리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오후에 아마 집에 가시던가 뭘 하시던가 하시고 나면 이렇게 좀 퍼질 거예요. 퍼져서 오늘 공부는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이대로 좋아. 그래서 어제 너무 애썼어. 그래서 퍼져서 막 되게 그 만족해하시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랬을 때 초반에 좀 사이클을 잡으세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제일 좋은 건 저희가 1시 반에 수업 끝나고 나면
지금 교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요 자리에서 그날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날 공부했던 거 길게도 말고 30분만이라도 한 번 더 보시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알고 공부하는 그 순간은 다 알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그다음에 뭘 쓰려고 보면 기억이 안 나고 아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저희가 수업하고 바로 30분 정도를 반드시 그날 공부하셨던 거 체크를 하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내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퍼지시든지 뭐 이렇게 즐겁게 점심을 드시고 보통 되게 배가 고파지니까 점심 드시고 좀 쉬시고 나서 그날 한번 그 가급적이면 그 월화의 교육학을 좀 공부를 하시는 걸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퍼지지 마시고 그래서 밤에 그 한 2-3시간이라도 한 번만 더. 그래서 너무 많이는 말고 수업하고 그날 한 2시간 정도. 수업하고 그날 2시간 정도. 그렇게만 해도 6시간 정도가 잡히는 거거든요. 잡히고 주말에 한 2-3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만. 그걸 초반에는 딱 지키세요. 그것만 지키면 나중에 7-8월 돼가지고 그죠? 막 한 달 안에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몰아치게 하면서 막 가슴을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을 한 2-3달 정도만 쭉 정리하셔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이클 좀 잡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때 개인 노트를 보통 많이 만듭니다. 개인 노트를 많이 만드는데 요약 자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뭐 어떤 스타일이든지 개별적으로 만드세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나는 내가 반드시 손으로 써서 내 노트를 만들어야 공부가 된다. 그건 개인 스타일로 하세요.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쉽게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논술 쓰기 노트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술 쓰기 노트는요.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근데 그걸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보통 그 대학 노트 있죠.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쓰던 그 일반 노트.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그 패드처럼 노트패드처럼 돼가지고 뜯어 쓰거나 이렇게 절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딱 제본이 되어 있어서 근데 스프링 제본도 무겁잖아요. 스프링 제본 같은 게 무거우니까 그것 말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얇은 노트 있죠. 요새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옛날에 저희 그죠? 얘기를 하면 또 슬퍼지니까. 그래서 얇은 노트를 만드세요. 얇은 노트. 두꺼운 거 다 맨날 많이 써야지? 라고 해서 되게 두껍고 하드커버 돼 있어서 막 무거운 거 있잖아요. 종이질 막 그런 거 쓰시면요. 한두 번 쓰시고 진짜 안 돼요. 진짜 뜯어가지고 다른 거 막 쓰게 되는데 그것 말고 얇은 노트, 일반 노트 만드셔서 초반에 어떻게 하시냐면 반절 정도를 나누세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있으면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를 다 쓸 필요가 없고 딱 반 페이지만. 반 페이지를 목표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개. 한번 써보시고 나 글 쓰는 거 괜찮아. 글 쓰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라는 걸 스스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 내가 이거 글을 쓸 때 고통스럽게 쓰는지 좀 쉽게 쓰는지는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써지면 일주일에 하나만 쓰세요. 그렇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다 2개 쓰세요. 고통이 2배. 근데 지금 고통스러운 게 낫지.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뭐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하실 필요도 없어요. 상반기 정도만 쭉 하시고 나면 하반기에는 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2개씩 언제 쓰면 좋을까요? 월화에 쓰면 좋아요.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정리하실 때 아까 2-3시간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복습할 때 2-3시간 공부하고 끝날 때 맨 마지막에 그날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내가 확인한 사항들을 중에서 한 꼭지를 뽑는 거예요. 한 꼭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 페이지만 써봐야지. 초반에는 보고 쓰실 거예요. 참고해서 책도 아마 보고 쓰시고 참고해서 쓰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보지 않고 좀 틀리더라도 보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정말 이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 짧은 글을 쓰는 게 실제로 논술 쓰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결국 지금 문제가 나온 형식을 보게 되면 짧은 주제 여러 개를 한 글 안에 우겨 넣는 형식이에요. 그랬을 때 한 단락에서 써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실제로 많이 쓰지도 못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쓰냐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체 글을 여러 개 연습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초반에는 짧은 기본 개념 자체를 여러 번 써서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일 보시면 1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평생교육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 쓰는 건 뭐 다음과 같다. 내적 교인, 외적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서 많이 쓰지 말고 반 페이지만 쓰라고요. 반 페이지만. 초반부터 펜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연필이나 샤프보다는 지울 수 없는 펜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저희가 쓸 때는 논술도 그렇고 전공시험도 마찬가지고 다 펜으로 수정할 수 없는 펜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쓰시면서 또 아세요. 내 글씨가 지금 보기 어떤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에 2개씩 꾸준히 쓰자. 한두 개씩 써보면 안다. 그다음에 해당 시기에 공부한 사항들을 주제로 삼아서 가급적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끝까지 완결된 문장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는 건 개요짝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쓰기는 쓰는데요. 지금은 완결된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장으로 쓰시는 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다음에 이걸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느냐 절대로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글 쓰려고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 쓰기 싫다. 어떻게 써야 될까? 막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시다. 그럼 9시부터 해서 9시 반 혹은 9시 20분까지 쓰겠다라고 시간을 정해 놓고 다 못 쓰면 그냥 거기서 끝을 내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 오래 써요. 이걸 그래서 잘 안 써져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가끔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거 쓰는데 2시간 걸렸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시험 칠 때 어차피 이거 1시간 안에 막 여러 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길게 연습하는 건 오히려 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절대로 30분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것도 힘들어요. 힘든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쉽게 되니까 30분 안에 쓰자. 그다음에 주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의할 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건 내 생각보다는 지식을 정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나의 의견, 생각 이거는 아직 초반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용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쓰세요. 오늘 뭐 이번 주에 2개 썼는데 다음 주에는 귀찮아서 쉬어야지.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걸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터디 그룹이에요. 스터디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스터디 그룹은 내일 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 쌤들 갑자기 오늘 스터디 하실래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내일도 시간이 되게 빡빡하긴 하다. 2시부터 특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내일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스터디 원하시는 선생님들 얘기하세요. 제가 짜드릴 거 제 맘대로. 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그 2층에 연구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터디 하실 수 있게 그 방 개방해 드리니까. 그다음에 개방해 드리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스터디를 하면 좋은 게 혼자 쓰면 잘 안 써져요. 근데 스터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제가 보잖아요. 보통 수업 있는 날 월, 화, 오후에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그 전날 썼던 거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쓴 걸 남한테 읽혀야 돼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쓰면 내가 썼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내가 쓴 글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봐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노트를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되게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노트 검사 학원에서 노트 검사한다 그러면 되게 불쾌하고 아니 뭔데 노트 검사를 하길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한번 보는 게 좀 좋잖아요. 서로 어차피 우리 사이에 그죠? 부끄럽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저희가 논술 이거 쓰고 나서 선생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내겠어요. 다음에 낼게요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그러면 왜 학원에 나오세요? 그냥 혼자 써놓고 혼자 읽어보시지.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못 썼더라도 내셔야 되고요. 그거 다음번에 내가 좀 더 잘 써서 제가 그래서 써놓고 누구 되게 못 썼다 부끄럽다 이렇게 제가 쓰진 않을 그렇게 해놓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그러니까 스터디를 짜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랬을 때 한 2-3명 정도 너무 많아지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4명 정도 5명을 넘지 않게끔 짜서 하시면 제일 좋고 이 안에서 짜지지 않으면 혹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또 전공 같이 공부하시는 쌤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전공은 또
같은 지역에 칠 것 같으면 또 그죠. 이 나중에 결국 경쟁자들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막 뻔히 보이는데 이게 되게 지적해줘야 될 부분이 보이고 잘 썼다고 막 야 너 안 써도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짜잘한 실수들은 지적해주면서 되게 그 크리티컬한 요소들은 그냥 보고 넘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지역을 달리하거나 그런 경우에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시험이 가까워 오게 되면 되게 좀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모두가 서로가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다른 전공으로 짜는 게 교육학 그 스터디는 다른 전공으로 짜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훨씬 더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막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 상하고 그래서 스터디가 안 짜지시면 가족을 활용하세요. 가족한테라도 보여주세요. 그 동생이 제일 좋습니다. 동생. 되게 부끄럽죠. 막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뭐 그러니까 동생이나 뭐 그 위에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뭐 누구나 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학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도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초반에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 쓰면 알겠지라고 생각해요. 읽는 사람은 이걸 알고 채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써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생략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채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선 현장 교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다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안 읽어요. 쌤들 교사 되시면 뭐 교육학 공부 계속 하실 거예요? 다시는 안 보시려고 그죠? 뭐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바로 연수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연수 받으시면 막 교육 평가 뭐 이런 것도 그 통계 이런 거 막 교사를 위한 교육 통계 이런 것도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현직 연수 같은 거 하시면 그래서 평생 통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교사가 돼서 나는 국어 교사인데 이러면서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딱히 그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비전문가가 채점을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사항들은 나만 아는 말로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써서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게끔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그 나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후배들 있잖아요. 근데 후배들한테 참 그죠? 그건 어렵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거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라도 읽히는 거. 괜찮아요.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다 아니면 친한 친구인데 그 공부 안 하는 친구 있죠. 교육학 공부 안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 있으면 보여주세요. 읽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런 것들도 초반에는 도움이 돼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힘들고 하신 분 선생님들이 있고 귀찮고 부끄러워요 하신 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쌤 다음 주에 노트 한번 가지고 오세요. 이래서 해서 같이 체크해보고 뭐 그때 막 급히 막 3-4개 쓰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이게 뭐라고 밤을 새워 썼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시, 그래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걸 쓸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이해 파트를 공부했다. 그러면 교육의 정의, 교육의 개념이 뭐냐? 교육의 정의가 뭐냐? 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주가 되게 넓을 수도 있고 되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정의도 그냥 교육의 일반적인 정의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수가 있고 교육의 정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나는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혹은 나는 피터스의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세요. 그냥 반 페이지만. 교육의 비유적 정의, 그다음에 교육의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이런 것들 해서 반 페이지씩 쓰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해보시면 초반에 진짜 한 2주 정도만 쓰시면 감이 딱 와요. 저희가 어차피 다 임용 공부하신 쌤들이시기 때문에 다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이어서 그러고 보니 제가 저도 오랜만에 그죠. 12월 달은 저희가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쉬다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초반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교육학 논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알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사항 확인할게요. 교육학 논술은 일반 논술이랑 다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쓰는 논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나 논술 하면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보는 논술 시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 시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되게 막연하다.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보통 논술 준비로 막 홈쇼핑에도 많이 팔잖아요. 그 문학 전집 해서 그 60권 뭐 100권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읽으면 막 논술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집에 가서 뭐 루소의 에밀을 읽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쌤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시 문제를 한 번만 보셨으면 그런 생각은 날아갑니다. 아니다.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교육학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기본적인 이론을 쓰고 그것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됐을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쓰는 게 교육학 논술이다. 그래서 교육학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다. 딱 뭐냐 하면 저희가 대학교 때 중간 기말고사 볼 때 문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레포트 주제 받아서 집에서 써오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준비했던 겁니다. 대학교 때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 늘 하셨던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선생님이 객관식 형태로 단답형으로 문제를 내면 되게 잘하는데 뭘 쓰라 그러면 난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를 못 받더라. 이런 쌤들 같은 경우에 글쓰기 능력에 약간 글쓰기 스킬에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대비하시면 되고 나는 레포트 쓰는 게 너무 좋다. 친구들 거도 막 써줬다. 다른 교양이라든지 다른 전공 친한 친구들이 뭐 밥을 사주고 밥 사주면 써주나요? 아니 나는 레포트 대필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쓰는 게 좋으신 쌤들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편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쓰실 겁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썼는데 쌤 이상하게 그 교수님들이 나한테 학점을 잘 줬다. 딱 시험의 적성에 맞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뀐 게 진짜 좋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스스로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능력에 좀 감안을 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쓰는 거는. 지식 수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글을 쓰는 능력은 정말 개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그걸 하지 않아도 원래 잘 쓰니까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기술적으로 잘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쌤들은 좀 많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시험이다. 그리고 지금 나온 형식으로 보게 된다면 전공 시험이랑은 조금 다르게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 이름이 논술이잖아요. 논술이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 글을 써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도입하고 문제에서 물어본 핵심 내용을 본론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론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보면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저희 책에 보시면 근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논술 쓰실 때요. 저희가 지금 보면 60분이에요. 시험이 60분짜리 시험입니다. 시간이 짧아요. 저희가 대학 입시 논술을 봐도 1시간짜리 논술은 잘 없어요. 최소한 90분, 그다음에 100분, 뭐 2시간 이런 100분이나 그죠?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 정도 1시간은 정말 짧게 보는 시험인데요. 그렇게 보는 게 너무 길게 시간을 주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60분을 가지고 어떻게 배부분을 해서 제가 시험을 보게 되는가 하는 사항부터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60분 중에 문제를 파악하고 개요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개요를 작성하는데 문제 파악, 분석, 개요 얼마 정도가 소요되면 될까요? 60분 중에 자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15분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쓰기가 그래서 30분에서 40분까지입니다. 여기에서 40분 같은 경우 쓰시려면 한 15분 정도 잡으셨을 때 55분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빡빡해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20분, 40분에서 하고 이렇게 써야지 이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15분 정도 쓰시고 한 35분 정도 안에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퇴고 마지막에 훑어보는 거, 정리하는 거. 그게 5분 정도.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초반에 보면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요 파트. 쓰는 것 자체는 쓰는데 초반에 연습하실 때 보면 개요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요를 뭐 얼마나 어떻게 짜야 하나요? 라고 해서 되게 막연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근데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제대로 끝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쓰는 부분들은 사실 개요에 나와 있던 키워드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살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문장화하기만 하면 거의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요 파트를 또 열심히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완결된 글을 여러 번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글쓰기가 되고 주제 정리가 되면 개요를 여러 개 짜는 게 오히려 더 시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개요를 짜는 방식도 스타일에 따라서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요 짜기를 할 때 시간이 보통 적게 걸리시는 분들, 물어보면 개요 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물어보면 5분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짜시는 경우인데 5분 짰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끔 어떤 분들은 개요 안 짜고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요를 짜지 않고 답안지가 있으면 답안지에다가 바로 볼펜을 딱 들어서 망설임 없이 서론부터 탁탁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고 나는 글 쓰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개요를 안 짜도 내 머릿속에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쓴다.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근데 그런 분들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왜 저희가 지금 답안지 잘못 쓰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장을 줘요. 그냥 그 유선지, 저희가 노트처럼 생긴 커다란 유선지를 2장을 주고 한 장을 거의 다 썼는데 2번째 장을 쓰다가 내가 지금까지 썼던 그 항목 중에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다. 지금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다른 걸 대답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그냥 쿨하게 떨어지면 되는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체를 하는데 전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주 심각한 그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요를 짜셔야 됩니다. 개요를 짜시고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개요를 짤 때 키워드로 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짤 때는 정말 10분에서 15분. 문장으로 짜시는 경우에는 30분까지도 저희가 개요를 짭니다. 그러니까 문장 30분, 어떤 경우는 40분까지 짜는 것도 봤어요. 근데 문장으로 짠다는 얘기는 거의 다 쓴다는 얘기예요. 아주 러프하게 문장까지, 그러니까 뭐는 뭐다라고 해서 다 쓰고 그걸 나중에 실제로 한 10분, 15분 정도 안에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문장으로 짜는 거. 그래서 35분 정도까지. 이 정도로 보게 되는데 보통 이 형식으로 많이 짜세요. 근데 빨리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번 쓰는 거죠. 그래서 연습지를 한 장 주거든요. 연습지를 주게 되면 거기에다가 쭉 쓰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전체 문장으로 다 쓴 후에 그 접속사 정도만 조금 손봐서 바로 글로 그냥 쭉 옮겨 쓰는 경우. 이거는 자기가 연습을 해보면 알아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래서 초반에 이걸 연습해 보시고 근데 내가 쓰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 앞뒤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되면 이걸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습하실 때부터 처음이니까 뭐 그 연필로 쓸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펜으로 쓰세요. 어차피 시험지도 OMR 종이가 아니라 일반 갱지예요. 갱지에 저희가 답안을 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된 펜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근데 후반에 저희가 전공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써보시면 이게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글을 쓰는 거라서 의외로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고 손에 땀도, 혹시 또 이렇게 다한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랬는데 막 수성펜을 썼다든지 그래서 막 번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니까 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세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반에서는 펜도 같이 찾았어요. 무슨 펜이 가장 지금 나온 펜들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을까? 그래서 그 제트스트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트스트림 중에서도 이렇게 클릭식 말고 뚜껑을 꽂는 방식으로 새로 나왔었어요. 그게 유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미끄럽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막 같이 찾고 그럼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같이 막 찾고 있어요. 의외로 그게 오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생처럼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배점 20점밖에 안 되죠. 20점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20점 중에 5점이 형식 점수예요. 그다음에 15점이 내용 점수예요. 이게 특시 때부터 내려져 오던 방식인데 저희가 보면 그 유초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점인데 거기는 형식이 10점이고 내용이 10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고지에 써요. 원고지에 써서 실제로 깎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많이 깎을 수 있는 원고지. 끔찍하죠. 이제 작년에는 아직 답안지가 뭘로 나온다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원고지로도 연습했어요. 원고지라면 형식 점수 다 깎입니다. 띄어쓰기가 그 국립 그 국어원인가 거기 원장님도 나와서 나도 틀린다. 국어 띄어쓰기는 나도 틀린다. 아직도 헷갈린다. 이건 불가능해요. 안 틀리고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띄어쓰기 자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유선지죠. 유선지가 좋은 게 분량 조절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원고지에 쓰게 되면 글자를 한정하죠. 1000자, 1200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실제로 쓸 게 굉장히 없어요. 근데 저희가 유선지 2장에서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급하면 좀 이렇게 빽빽하게 쓰는 거고 아니면 좀 크게 쓸 게 없으면 크게 써가지고 그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서도 좋고 띄어쓰기 가지고 감점될 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다 붙여 쓰는 게 아니면. 그래서 띄어쓰기라는 부분에서 좀 좋고 대신에 맞춤법이라든지 문장 표현이 틀리게 되면 이 안에서 맥시멈 5점 안에서 감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을 다 틀렸다고 해도 5점 이상 감점이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리면 끊임없이 틀리면 뭐가 발생할까요? 인상의 오류, 그죠? 후광 효과가 발생해서 이 사람은 무슨 그죠? 맞춤법 이렇게 틀리는 걸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도 하면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뭐 채점관들이 3명 정도가 그 교차 채점해서 평균 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공정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처음 채점하는 사람이 거의 좌우하는 거예요. 뒤에 채점하는 사람이 처음 채점한 사람 걸 뭐 안 보고 그죠?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안 보고 하긴 하겠다. 안 보고 하긴 한다. 근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서로 그게 있다고 한다면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이제 저희가 공부 다 하고 시험 다 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발 좋은 채점관이 걸리기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요소들 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맞춤법. 후광 효과 때문에라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이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게 서본 결을 정확히 나누었느냐. 그 다음에 단락 구분을 문제없이 했느냐. 자, 저희가 원고지에 쓰지 않고 유선지에 쓰고 있습니다만 단락 구분은 줄바꿈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만 줄을 바꾸었습니다. 유선지가 노트 그냥처럼 생긴 유선지가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시작할 때 서론 파트를 첫 글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만큼을 비워놓고 쓰시는 거. 근데 저희가 원래는 원고지에서는 한 칸만 비우잖아요. 한 칸만 비우니까 이 정도만 비우면 되게 조금만 비우면 티가 안 납니다. 유선지에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한 3글자, 4글자, 4글씨로 자기가 쓰는 글씨로 3, 4글자 정도를 띄워서 한 칸을 들여 써야 티가 나요. 그래서 씁니다. 쭉 쓰고 줄을 바꿀 때도 보면 가급적이면 줄을 바꾸면 그 말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 어색하게 끊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아무리 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 없는 칸의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루소의 에밀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지금 쓰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루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루소의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씁니다. 쓰다 보면 많이 쓰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되면 좀 빽빽하게라도 루소 이런 식으로 쓰고 시작하세요. 그다음에 단락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줄을 앞에서 당겨 쓰시면 안 돼요. 뭐 에밀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띄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쭉 이어서 쓰세요. 쭉 이어서 쓰시고 단락이 바뀐다.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에 들어가게 됐다. 그때 여기를 또 비워 쓰세요. 가끔은 여기를 한 줄을 띄어 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선지에 글을 쓸 때는 줄을 뭐 딱히 비워 쓰지는 않습니다. 들여쓰기만 확실히 하면 그게 단락의 구분의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쓰시고. 자, 그랬을 때 본론 쓰실 때 쌤들이 많이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어떤 쌤들 보면
그 주제 문장들마다 다 띄어 쓰세요. 그래서 단락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막 10개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단락 자체가. 이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형식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서론 결론은 당연히 독립된 개별 단락으로 구성하셔야 되고요. 본론 같은 경우에는 3, 4개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나왔던 예시문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보게 되면 한 5개 정도를 물어봤어요. 5개 정도를 물어봤으면 이 5개가 또 크게 2개로 나눠졌거든요. 2, 3개로 해서 총 5개가 나눠지게 되는 문제였는데 이걸 5개로 단락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크게 2개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 요 2, 3가지를 같이 논의해요. 그래서 총 2개로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이걸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문장마다 지금 뭐 협동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협동학습의 개념 한 줄, 종류 한 줄, 필요성 한 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른 문장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들여쓰기를 해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감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단위에 따라서 내용의 덩어리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하시는 거. 이거 초기에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데 선생님들 그 반 페이지짜리 연습하시다 보면 그거 연습하실 때 아 내용이 바뀌니까 단락을 띄어야지. 그래서 반 페이지 연습하시면서 요 단락이 한 2, 3개 정도 나오게끔 연습을 해보시면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는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주제 하나당 한 단락씩 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초기에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잘 안 고쳐지는 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이라고 해도 저희가 막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쓰다 보면 다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습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그거더라고요. 쓸 게 없어서 못 쓴다고. 몰라서. 그러니까 이론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알기만 하면 뭐라도 쓸 텐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쓴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외우라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근데 그게 이제 상반기에 좀 잘 준비가 되시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문제가 사실 좀 쉬웠잖아요. 문제 자체가. 근데 오늘 지금 발표 나보면 그래도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쉽다고 할지라도 더 잘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나중엔 나올 거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준비를 좀 다들 늦게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미리 시작하면 좋은 점은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준비 시작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 수업의 핵심은 효율성이에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공부하는데 뭐 많이 하고 계속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최소한 투자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연습하시면 결국은 나중에 전공 B형 있죠. 전공 B형 쓰신데도 다 도움이 돼요. 전공 A형이야 뭐 그것만 쓰시면 되니까 내용만 쓰시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B형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구분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부터 되게 지루하시죠? 아직 이거 할 때는 덜해요. 이제 내용 들어가면 막 되게 지긋지긋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잠깐 쉬셨다가 끊어서 갈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맞춤법을 안 했는데요. 쉬고 나셔서 지금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맞춤법 확인하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